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로마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리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스에 이어서 여러분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원정과 그 결과에 따른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서양 문화사의 핵심 중에 핵심, 바로 로마사에 들어서 공부할 거예요. 자, 바로 필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따로 어떤 그림 자료를 삽입하는 형태가 아니라 필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로마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로마. 오늘 배워야 될 건 로마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로마사. 자, 여러분들, 이 로마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마 제국, 강력한 제국, 이게 바로 로마의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로마는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하나의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자, 이 도시국가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로마는 왕이 다스리는 형태인 바로 왕정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자, 왕정으로 시작했다. 자,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 바로 우린 이것을 왕정이라고 하죠. 자, 로마 초기에는 왕정으로 시작했어요. 즉, 왕이 다스리는 통치였어요. 왕이 다스리는 통치. 자, 근데 이 왕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귀족 세력들이 왕을 고깝게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이 이 왕정을 쳐부수고 아예 새로운 형태의 정치체제를 만들어요. 자, 이 정치체제를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하냐면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공화정. 자, 써볼까요? 공화정. 공화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공화정이란 건 뭘까요?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가 아닌 거예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가 아니구나. 그죠? 자, 그럼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가 아니라면 누가 다스린다는 거죠? 자, 왕 밑에 바로 이 귀족 세력들이 어떻습니까? 권력을 강화시킨 거죠. 자, 귀족 세력들이 권력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색깔 펜으로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른 색깔 펜으로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 공화정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귀족들이 다스린 정치체제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족들의 대장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자, 이 귀족들의 대장과 이 귀족들이 나갔던 의회가 있어요. 그 의회부터 알아볼게요. 귀족들이 나갔던 의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로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역사 영화나 사극에 보시면 막 전쟁을 하기 직전에 로마에서 막 의회 회원들, 원로원의 회원들끼리 서로 어떻습니까? 의사 결정을 한 끝에 군대를 파병시키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귀족들의 회의기구.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로원이라고 해요. 원로원. 자, 그리고 이 원로원에 대장들이 있어요. 이 원로원엔 수많은 의회 의원들이 있는데 이 의원들 중에 대장을 가리켜서 우린 뭐라고 하냐? 집정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 원로원의 뜻은 바로 뭘까요? 자, 이 귀족들의 회의 기구가 바로 여러분들 원로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원로원의 뜻은 뭐야? 귀족들의 회의 기구가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원로원의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정관이 있습니다. 이 집정관의 뜻은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귀족들의 대표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집정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 공화정까지가 우리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공화정이 쭉 지속이 돼요. 쭉 지속이 되면은 여러분들 공화정이 점차 시간이 발전함에 따라 이 공화정이 좀 변질이 돼요. 변화가 돼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화정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공화정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귀족들 밑에 있던 평민들이 여러 가지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전쟁에 참여한 평민들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참여적인 권리 요구가 빗발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공화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뭐냐? 아, 이제는 슬슬 평민에 대한 권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화정 초중기 이후부터는 이 평민권이 신장함에 따라서 평민들의 회의기구가 만들어져요. 그 회의기구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유명한 평민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회? 평민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민회는 자, 평민 세력들의
회의기구라면 이 평민들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요? 호민관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관? 호민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하실 때 호민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귀족들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공화정의 변화 양상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 공화정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사실상 이탈리아 반도,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탈리아 반도가 도대체 어느 지역일까? 제가 간략하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제 그림 실력 정말 못 그리거든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너그럽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유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곳이 바로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예요. 자,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된 로마는 바로 이 공화정 후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화정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로마가 점차 욕심이 커지게 돼요. 원래는 이 이탈리아의 로마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욕심이 지나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다른 국가들을 침략하고 싶어요. 특히 어느 국가냐면 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또 다른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이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해양 식민 도시로서 널리 용맹을 떨친 바로 카르타고라고 있습니다. 이 카르타고랑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가리켜서 무슨 전쟁?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화정의 변화 이후의 양상. 자, 무슨 전쟁이 나타났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포에니 전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에니 전쟁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로마가 뒤바뀌게 돼요. 자, 일단 결과론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 포에니 전쟁은 일단 누구랑 싸운 거예요? 그렇죠. 로마라는 나라와 당시에 강력했던 해상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카르타고랑 싸우게 된 거예요. 자, 이 로마랑 카르타고랑 싸웠는데 이 과정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여러분들? 아, 로마가 승리했어요. 로마가 이기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로마가 이기게 된 전쟁을 가리켜서 우린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럼 잘 보세요.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는 자,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카르타고가 차지하고 있었던 이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이 다 누구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포에니 전쟁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뭐 스피키오 장군이 뭐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재밌는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어찌됐든 시험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 이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고 카르타고의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과 이 어린아이들은 다 노예로 신분이 격화돼요. 그리고 이 수많은 카르타고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임금을 주면서 로마의 자용농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일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의 귀족들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어차피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들은 돈을 받고 일하나요? 돈을 받고 일하지 않습니다. 노예가 왜 돈을 받고 일하나요? 그냥 공짜로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는 로마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느낌 잡으셨나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는 너무나 많은 노예 노동력들이 많아져요. 그런 노예 노동력들을 바탕으로 대농장 노예를 경영하는 방식. 우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라티푼디움이라고 해요. 자, 무슨 푼디움?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라티푼디움의 뜻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티푼디움은 앞으로 로마가 이긴 뒤에 카르타고인 노예들이 많아졌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의 노예들을 대농장에 귀속시키면서 노동력을 착출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라티푼디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주로 서답형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여러분들 필기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라티푼디움이 성행하고 유행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자고요. 결과론적으로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귀족들의 입장이 돼봐요.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포에니 전쟁 이후 라티푼디움의 유행 때문에 귀족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좋아요. 왜요? 공짜 노동력을 부릴 수 있거든요. 자신의 토지에서 공짜로 일해주는 노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 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편의상 웃음과 화남의 표시로 가볼게요. 자, 귀족들의 표정은 너무나 기분 좋겠죠.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반면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영농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자영농 같은 경우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너무 기분이 안 좋죠. 왜요? 자기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카르타고인 노예들이 공짜 노동을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직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럼 센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로마의 자영농들은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기분이 안 좋겠지. 화가 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자영농이 뭐 했다고도 부르냐면 완전히 몰락했다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라티푼디움이 성행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결과인데요. 라티푼디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수의 자영농이 몰락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사회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혼란스러웠겠죠.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 로마 사회를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고 싶어 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바로 무슨 형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라쿠스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쿠스 형제가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무슨 쿠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간단합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자영농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라쿠스 형제는 당연히 이 자영농을 뭐 하고 싶어 했을까요? 키우고 싶어 했고 육성시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라쿠스 형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다? 아, 몰락한 자영농을 육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영농을 육성시키고자 했어요. 자, 근데 결과로 또 보자면 자영농을 육성시키려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귀족 입장이 돼봐요. 좋아할까요? 야,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공짜 노동력인 카르타고인 노예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라쿠스 형제가 자기의 의견과 반대되는 정책을 하잖아. 그러면 귀족들은 당연히 찬성할까 반대할까? 그렇죠. 귀족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요. 귀족들의 반대 끝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편의상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갈 부분인데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